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이었죠.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 간 소통 강화와 더불어서 지금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처럼 한일 정상이 좀 삼국 정상회의 재가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역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그럴까, 긍정적인 결과라고 그럴까, 내지는 그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국의 해법 제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본이 줄곧 한국에 대해서 제기했었던 그 신뢰 문제라고 그럴까,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얘기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풀 꺾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난 정상회의의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중일 삼국 회의가 이제까지 3년 넘게 어떻게 보면 개최되지 않은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특히 2021년, 21년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 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갈등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런 그 신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부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번 그 해법 제시와 이제 정상회담으로 해서 한풀 벗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저 제시된, 내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기시다 수석이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9년에 개최됐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더는 열리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열리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일단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한중일 그 정상회의를 다시 재개하는데 강한 의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중국으로부터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이제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은 아무래도 한미일, 즉 그리고 북중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냉전 구도가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과 입장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한중일 회의에서 중국이 좀 난처해지는 거 아니냐. 즉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한국과 일본의 메시지가 나와서 중국 측의 입장이 난처해지면 국제적인 그 모습에 있어가지고 좀 난처한 모습이 형성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아무래도 그게 긍정적인 이유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을 고려해서 중국이 아마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주변국,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에 가까워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외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계속 미국에 가까워지는 한국과 일본을 갖다가 계속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정상 수준, 그리고 장관 수준, 다양한 수준의 접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정상 수준의 접촉은 굉장히 정치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중 전략 충격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좋든 싫든 그 중요한 행위자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번 중국 정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견제를 위해서, 또 한미일 삼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접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외교부도 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텐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전에 우리 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일중 삼국 간에 내지는 중국과 한일 양 어떻게 보면 진영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안보 3문서를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전후로 해서 한국 역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점이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시했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제시했었던 중국을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봤다는데 어떻게 보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고 바로 한국과 일본이 그런 그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결코 그 부분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중국을 우려상으로 보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만 사태라고 그럴까 위기 사태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만 사태는 또 중국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매끄럽지는 않을 텐데 결국은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민 교수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결코 그렇게 외교에 문외한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국이란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동북아에서는 결국 또 미호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견제적인 차원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예.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도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견제적인 차원 내지는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약간을 또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나쁜 선택 중국으로서 또 나쁜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이게 지금 정상회담이라고 할까 형식이 일단 제기된 것이 아니고 고위급 프로세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시진핑 주석이 여태까지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인지 어떤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좀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좀 외교적,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그 정상회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요. 그러니까 삼국이 다 혜택을 받는데 뭐 경제적인 이득은 삼국이 다 공통적으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과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안보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입장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한국과 일본에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중국에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쉽겠지만 예.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중국이 잘 성하는 게 샤프 파워라고 그래서 경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국에게 중립적이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이 굉장히 신중하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어떤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안보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어떤 입장을 보다도 좀 우호적으로 중립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중일 삼국이 그리고 양국 간의 한일, 중일 그다음에 한일. 근데 한중일 삼국 회의니까요. 삼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무래도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고 경제를 굉장히 큰 국가들이니까 예. 그 지역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여타 국가 영내 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 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부분에서 굉장히 한중일 협력이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메시지, 그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이 삼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공동 개최국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잠비아 등도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회의가 어떤 목적으로 좀 열리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의의 그 타이틀 자체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부터 내세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어떤 그 민주주의 그 체제를 갖다가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대응해야 된다. 그걸 정치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증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린 회의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1차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1차 회의 때 11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120개국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110개국, 120국이 참여하니까 과연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들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이거 모호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1차 회의 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가 아니라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를 다 끌어들였다. 이런 비판도 제기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대만이 1차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에도 참석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순수한 목적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미국의 전략적 목적, 중국 견제라든지 러시아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된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연대 증진을 위한 정상회의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어느 국가가 참여하느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모호성이 그렇습니다. 아직 있어서 실제로 1차 회의 때 그 대만이 참가하면서 중국이 반발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예, 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럼 중국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원차이나 폴리시로 해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표권을 갖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비판이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좀 전에 우리 민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야말로 이 회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내지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들의 모임만이 아니고 특히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이라고 할까 내지는 미러 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 갈등이 심하라고 그럴까 내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결코 중국이 반대를 하든 아니면 러시아가 반대를 하든 미국으로서는 내지는 미국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로 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대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체면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좀 쉽게 내기 위해서도 참여시키고 또한 중국의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또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한일, 한미, 한미일로 이어지는 외교 시간표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일 간의 경색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고요. 네. 이 그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간에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양자회담이니까 한미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공동성명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조율된 입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G7 정상회의 계기에 이제 다자지만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의제가 나올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계속 커지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군사 안보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서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더 제도화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전략 충돌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전략산업 분야를 해가지고 공급망 재편 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대용량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이 미국 주도긴 하지만 이 3자 틀에서 어떻게 3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어떤 미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좀 첨예하게 3국이 논의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많은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합의가 됐고 이 조치를 이제 우리나라가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제 한미일의 어떤 안보 협력 수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이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어떤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좀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일단은 그 아이디어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고 그 이외의 기회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역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라고 그럴까, 내지는 핵 위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에서 끝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는 것이 솔직히는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서로 갖고 있는 그 정보를 교환한다고 그럴까. 서로 그래서 좀 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도록이면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정상하고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좀 더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좀 정보 교환이라는 것도 좀 실시간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서로 마련하는 식의 얘기가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정상화뿐만이 아니고 좀 더 이 협력을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진행을 하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결국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중 하나로 이제 한미일 3자 간의 확장 억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미, 미일 이렇게 좀 군사 동맹 차원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된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미일 3국이 이렇게 협의체를 가진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좀 구성될 가능성도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전문가라든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의 관계,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3국이 확장억제 협의체가 된다. 그러니까 확장억제라는 말 자체가 갖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확장억제라는 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해 준 것처럼 양자 간의 협력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3자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이 북한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중국 견제까지 포석을 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위협 인식이 다 다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위협 인식, 한국이 갖고 있는 위협 인식,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대중국 위협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어떤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력 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정도는 삼국 간에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이 확장업체 협의체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협의체로 발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대중국 위협 인식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동안은 한국과 미국,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국 간에 어떤 확장업체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을 가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거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동맹이 갖는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어떤 다른 부분, 지역 안보에 있어서 영내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협 인식 이런 부분. 우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신중하게 논의가 진전이 되고 우리의 위협 인식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변할 때까지는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러 정상이 이제 북한에 대한 옹호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구도가 한층 선명해진 상황이고 신냉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지금 뭐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계속해서 이제 숨가쁘게 외교전을 벌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좀 전에 우리 민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와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까지 일종의 이제 그 비대칭적 가치 외교라고 그럴까?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추구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심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어떤 측면이나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북한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은 세우되 그리고 확실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해 나가되 결코 영어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중국이나 북한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적대시한다고 할까 엔타고나이즈하지 않는 식의 그런 차원에서 아주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테고 아주 기묘하게 추구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효 세종연구소 부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